2025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밤,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0세 노인이 땅속에 파묻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노인을 죽이려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흙더미 속에 묻힌 노인. 그를 구해낸 것은 마을에서 미친 여자로 불리던 43세 독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목숨을 걸고 낯선 노인을 구했을까요? 그리고 이 노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후, 이 미친 여자로 불리던 여성은 재벌 그룹 이사회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노인은 전국 5대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한 아들은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 했을까요? 산속에 미친 여자는 어떻게 재벌 회장을 구했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반전에 반전이 이어지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1월 15일 밤 11시,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수경 43세.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여자로 통했습니다. 10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혼자 산속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가끔 장을 보러 내려올 때도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수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서울서 무슨 일 있었나 봐. 말도 제대로 안 하고. 하지만 수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평소처럼 오두막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밤 11시에 차라니. 수경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경은 본능적으로 불을 끄고 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들이 차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끌어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노인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노인을 눈 쌓인 땅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삽을 꺼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자 하나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가시죠. 남자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칼이 노인의 배를 찔렀습니다. 노인이 신음을 삼키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수경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노인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삽으로 흙을 퍼부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점점 흙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생매장이었습니다. 수경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작업을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경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저 사람들이 다시 올지도 몰라.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흙더미가 움직였습니다. 노인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수경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눈 쌓인 땅을 헤치며 구덩이로 달려갔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려야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파헤치자 노인의 손이 보였습니다. 수경은 노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노인을 흙더미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노인은 입안 가득 흙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노인의 입을 벌리고 흙을 빼냈습니다. 노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수경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상처를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노인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수경을 바라봤습니다. 살려주게. 노인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경은 노인을 업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노인이었지만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눈 쌓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눈에 빠질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두막까지 가야 했습니다.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수경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수경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을 평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수경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서울에서 그녀는 응급실 간호사였습니다. 의료사고 은폐를 거부했다가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세상과 등지고 이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수경은 노인의 옷을 벗겼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가 깊었습니다. 내장까지 손상됐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직접 치료해야 했습니다. 수경은 소독약과 바늘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겠지만 참으세요. 수경은 상처를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정성스럽게 상처를 꿰맸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노인이 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경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태양. 수경은 그 글자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태양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경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산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노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경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이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 왜 저렇게까지 죽이려 하는 걸까? 수경은 불안과 호기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 수경은 노인을 지하 저장고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위장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곧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수경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노인을 지켜내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쾅쾅. 거칠고 급한 소리였습니다. 수경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옷에 흙을 묻혔습니다. 입가에 침을 흘렸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문이 다시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수경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수경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남자 하나가 험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 혼자 사는 거야. 노인 한 명 못 봤어. 수경은 초점 없는 눈으로 남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들 누구세요?
우리 엄마 보러 왔어요. 엄마는 산신령님이 데려갔는데 남자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한 명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피 묻은 천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수경을 노려봤습니다. 이 피는 뭐야? 수경은 구석에 놓인 죽은 토끼를 가리켰습니다. 토끼요. 우리 토끼가 아파서 제가 치료했어요. 아저씨도 토끼 먹을래요. 수경은 토끼를 들고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역겨운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친년이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다른 곳 찾아보자. 남자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부회장님, 여기는 미친 여자만 있습니다. 위쪽을 더 수색하겠습니다. 부회장. 수경은 그 단어를 기억했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경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기였지만 이제는 진짜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경은 지하 저장고를 열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노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심했습니다. 감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수경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을까지 내려가야 할까? 하지만 저 남자들이 마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오. 내 아들이 나를. 노인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다시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수경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라고. 저 사람들을 보낸 게 아들이라고.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 할 수 있을까? 수경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노인을 살리는 것. 수경은 결심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로 내려가기로.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경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경은 불빛을 피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걸어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약국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약국 뒷문으로 갔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약사 할머니가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유일하게 수경을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수경은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불이 켜졌습니다. 약사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경 씨, 이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항생제 좀 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약사 할머니는 수경의 다급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항생제와 소독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면 되겠어요. 다친 데는 없고요.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약사 할머니가 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경 씨,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니고요. 수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다친 동물을 치료하려고요. 약사 할머니는 수경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요즘 마을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수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요. 노인 한 명 찾는다고 돌아다니던데. 수경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조심할게요. 수경은 약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수경은 재빨리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70세 정도 되는 노인 못 보셨습니까?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한 분인데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분입니다. 보신 분 계시면 꼭 연락 주세요. 살해하겠습니다. 수경은 골목 틈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이 구한 노인이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에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양그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경은 깨달았습니다. 태양, 노인이 손바닥에 썼던 글자, 그게 회사 이름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노인은 수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노인에게 약을 줘야 했습니다. 수경은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또 검은 차를 만났습니다. 수경은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발자국 있다. 여기 누가 지나갔어. 수경은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경은 주머니에서 항생제 병을 꺼냈습니다. 반대편 숲속으로 던졌습니다. 병이 나무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남자들이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수경은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오두막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따돌린 것 같았습니다. 수경은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수경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디 갔지? 설마 저 사람들이 찾아간 건가? 그때 지하 저장고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경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낡은 군용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수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나는 박태수요. 이 마을 뒷산 토굴에 사는 사람이요. 수경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박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저놈들이 수색할 때 봤소. 당신이 노인을 숨긴 거. 나도 옛날에 정보기관에서 일했소. 그런 눈치는 빠르지. 수경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온 거예요? 박태수가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을 도와야 할 것 같아서요. 저놈들이 헬기까지 띄웠소. 혼자서는 못 버팁니다. 수경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소. 당신은 여기 남아서 저들의 눈을 속이시오. 수경은 항생제를 꺼냈습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놓아야 해요. 감염이 심해지고 있어요. 박태수가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경이 주사를 놓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약간 생기가 돌았습니다. 박태수가 노인을 업었습니다. 뒷산 토굴로 데려가겠소. 거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오. 하루만 시간을 벌어주시오. 그러면 이분을 안전하게 빼낼 수 있소.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박태수가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수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미끼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 했습니다. 수경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벌겠다고, 노인이 살아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그래야 이 모든 게 끝난다고. 하지만 수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졌는지,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의 오두막 주변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떴습니다. 하늘에서 열감지 카메라로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창문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적어도 2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색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작전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노인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수경은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미친 여자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어이 거기.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수경은 빨래를 널다 말고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아빠 친구세요. 아빠는 하늘나라 갔는데. 남자가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미친년한테 물어본 내가 바보지. 남자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헬리콥터 조종사가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20방향 계곡 쪽에 여론 감지됩니다. 남자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수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태수가 발각된 걸까? 아니면 노인이. 수경은 빨래를 내팽개치고 뒤따라갔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경은 소리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박태수가 남자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태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그냥 사냥하러 온 사람이야. 왜 총을 겨누는 거야? 남자 하나가 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냥이라고. 이 산에서 노인 한 명 못 봤어. 박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 나는 토끼나 잡으러 다녔다고. 남자가 박태수의 배낭을 뒤졌습니다. 안에는 토끼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미심쩍은 눈으로 박태수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수상한 거 보면 바로 신고해. 안 그러면 너도 공범으로 본다.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가도 되냐? 남자들이 박태수를 놓아줬습니다. 박태수는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수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태수가 일부러 미끼가 되어준 것입니다. 노인은 다른 곳에 숨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경은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들은 여전히 산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남자들이 캠프를 치고 불을 피웠습니다. 교대로 보초를 서는 것 같았습니다. 수경은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박태수가 말한 토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뒷산 어딘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경은 손전등도 켜지 않고 걸었습니다. 달빛의 의지에 길을 찾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바위 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경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박태수였습니다. 토굴 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수경을 보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토굴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안쪽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경은 재빨리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예전보다 초점이 뚜렷했습니다. 항생제가 효과를 본 것 같았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살았소.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힘이 있었습니다. 수경은 노인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좀 나아지실 것 같아요. 박태수가 입구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소. 저들이 수색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소. 조만간 이곳도 찾아낼 거요. 수경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박태수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20km 떨어진 곳에 폐광이 있소. 거기까지 가면 숨을 수 있소. 하지만 입은 상태로는 걷기 힘들 거요. 노인이 일어나려고 애썼습니다. 걸을 수 있소. 해보겠소.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경이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상처가 다시 벌어질 수 있어요. 박태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들것을 만들어야겠소. 우리가 메고 가는 수밖에. 세 사람은 밤새 준비를 했습니다. 나무를 구해 들것을 만들었습니다. 담요로 노인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식량과 물을 챙겼습니다. 새벽 4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박태수와 수경이 들것을 들었습니다. 노인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조심스럽게 토구를 나섰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진흙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이 빠질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견이었습니다. 박태수가 긴장했습니다. 개들이 냄새를 맡았소. 빨리 가야 하오. 두 사람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들것이 무거웠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태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저들을 막겠소. 당신은 이분을 데리고 계속 가시오. 수경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혼자서는 위험해요. 박태수가 총을 꺼냈습니다. 옛날 정보요원 시절 총이요. 아직 쓸 줄 알아요. 당신은 이분을 살리시오. 그게 더 중요하오. 박태수가 들것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뒤쪽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수경은 혼자 들것을 끌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수가 남자들과 교전하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박태수 아저씨 꼭 살아남으세요. 노인이 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빠졌소. 수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살아야 해요. 그래야 진실이 밝혀지잖아요. 노인이 수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러는 거요? 나를 왜 돕는 거요? 수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 진실을 말했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고발했다가 쫓겨났죠. 그 후로 세상이 미웠어요.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가 살아남으면 반드시 보답하겠소. 수경은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폐광 입구가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수경을 발견한 것입니다. 확성기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다. 수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폐광 입구로 뛰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남자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은 폐광 안으로 들것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굴러 들어갔습니다. 폐광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숨을 수 있었습니다. 수경은 노인을 업었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방을 비쳤습니다. 수경은 갱도 깊숙한 곳으로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수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광 입구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갱도가 흔들렸습니다. 돌과 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누군가 입구를 폭파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당황해서 뒤로 달려갔습니다. 나가야 해. 갇히겠어. 소리치며 도망쳤습니다. 수경은 혼란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노인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누가 폭파한 걸까? 박태수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수경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갇혔다는 것, 폐광 안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수경은 노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이걸 꼭 지켜주시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소. 내 아들의 범죄가, 회사의 비리가. 수경은 USB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요? 노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양그룹 회장 박민수요. 내 아들 박진우가 회장 자리를 탐내서 나를 죽이려 한 거요. 하지만 이 USB만 있으면 그놈을 무너뜨릴 수 있어. 수경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태양그룹, 전국 5대 그룹이었습니다. 자신이 구한 노인이 그 회장이었다니. 수경은 USB를 품에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반드시 지킬게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꼭 살려서 아드님 앞에 세울게요. 박민수가 수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광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수경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길을 찾았습니다. 배터리가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껴 써야 했습니다. 박민수는 수경의 어깨에 기댄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처 부위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갱도를 따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채굴 도구들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수경이 벽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에서는 할아버지가 실종됐다는 걸 알까요? 박민수가 쓰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놈이 뭐라고 했을지 뻔하지.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가출했다고. 혼자 산에 들어갔다가 실종됐다고. 그렇게 발표했을 거요. 수경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어요? 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바꾸는 거요. 내가 진우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지 않으려 했소. 그놈이 회사 돈을 횡령한 걸 알았거든. 그래서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려 했소. 그게 진우를 자극한 거요. 수경은 USB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이 안에 그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치 횡령 내역이요. 비자금 조성 내역도, 그리고 뇌물 준 정치인 명단까지. 이것만 있으면 진우는 끝이요. 그래서 그놈이 나를 죽이려 한 거요. 두 사람이 갱도 끝에 도달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장에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수경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저기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혼자서는 올라가기 힘드실 거예요. 박민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기 밧줄이 있소. 저걸 이용하면 되겠소. 수경은 낡은 밧줄을 끌어당겼습니다. 튼튼한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견딜만 했습니다. 수경이 먼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밧줄을 잡고 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팔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을 올라가자 틈에 도달했습니다. 바위를 밀어냈습니다.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경은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숲속이었습니다. 폐광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수경은 밧줄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밧줄 잡으세요. 제가 끌어올릴게요. 박민수가 밧줄을 잡았습니다. 수경은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겼습니다. 손바닥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박민수가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박민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풀밭에 나란히 쓰러졌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해냈어요. 수경이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박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잠시 쉬고 나서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경이 물었습니다. 박민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로 가야 하오. 내 변호사를 만나야 하오. 김재현 변호사. 그 사람만 믿을 수 있어. 하지만 서울까지 어떻게 가죠? 여기서 200km는 될 텐데. 박민수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비상용으로 숨겨둔 신용카드가 있어. 이걸로 차표를 끊을 수 있어. 두 사람은 가까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수경은 박민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매표소로 갔습니다. 서울행표 2장 주세요. 매표원이 수경을 쳐다봤습니다. 옷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매표원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등산하시다가 다치셨어요.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길을 잃었다가 겨우 찾았어요. 매표원이 표를 끊어줬습니다. 30분 후에 출발해요. 수경은 박민수에게 돌아왔습니다. 표 끊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박민수가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저들이 여기까지 올까요? 아마 터미널도 감시하고 있을 거요. 수경은 긴장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박민수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장을 해야 하오. 저기 옷가게가 보이요. 가서 옷 좀 사오시오. 수경은 옷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박민수에게 맞는 평범한 옷을 샀습니다. 자신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상처는 반창고로 가렸습니다. 박민수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선글라스까지 착용했습니다. 평범한 노부부처럼 보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수경은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검은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안전한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가 수경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지금까지 묻지도 못했소. 수경이에요. 이수경. 박민수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수경? 좋은 이름이요. 말글수에 빛날 경. 정말 당신 같은 이름이요. 수경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요. 서울까지 가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었습니다. 수경은 박민수에게 음식을 사줬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박민수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변호사에게 넘기면 진우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거요. 그리고 회사도 정상화될 거요. 수경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왜 아드님이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나요? 박민수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어렸을 때는 착한 아이였소. 하지만 내가 너무 바빴소. 회사 키우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소. 진우는 외로웠을 거요. 돈과 권력만 보고 자랐소. 사랑은 받지 못하고. 그게 진우를 망친 거요. 수경은 박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선택은 아드님이 한 거예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위로가 되는구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박민수가 수경을 이끌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하오. 강남에 있소.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 법무법인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30분 후 대형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박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시잖아요. 살아계셨어요. 박민수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김재현 변호사 계시오. 당장 만나야 하오. 직원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재현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 살아있소. 김재현이 감격해서 박민수를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들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박민수가 USB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보시오. 그리고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하시오. 내일 모든 걸 밝히겠소. 김재현이 USB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박민수가 수경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요. 이수경 씨요. 이분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거요. 김재현이 수경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구해주셔서. 수경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재현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쉬십시오. 제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박민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어딘가에 진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박민수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이제 내 죗값을 치를 시간이다. 수경은 박민수 옆에 서서 함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펼쳐질 놀라운 진실이.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본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진우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요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박진우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통했습니다. 여러분, 슬픈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산에서 실종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최근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셨고 기억도 잃어가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혼자 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장례는 언제 치를 예정입니까?
박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영결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의 뜻을 이어 회장직을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증거도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제 태양그룹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방금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에서 기자회견 공지를 냈습니다. 박진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기자회견이라고? 무슨 내용인데?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박진우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양그룹 박민수 회장 생존. 오늘 오후 2시 진실 발표 예정. 박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시다고요. 그럼 우리가 들은 얘기는 뭡니까? 박진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분명 오보일 겁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진우는 급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당장 김재현 변호사 사무실에 사람 보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자회견 막아.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설마 정말 살아있는 건가? 그럴 리 없어. 분명히 죽었을 텐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사무실에서는 박민수와 수경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현 변호사가 대본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발표하시면 됩니다. 모든 증거는 제가 정리했습니다. 박민수가 대본을 읽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제 진우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요. 수경이 박민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제 다 끝날 거요. 수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사하시니 다행이에요. 오후 1시 기자들이 회견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는 물론이고 외신 기자들까지 왔습니다. 태양그룹은 국내 5대 그룹이었습니다. 회장의 생사는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경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김재현 변호사가 뒤따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살아계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박민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태양그룹 회장 박민수입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제 아들에게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박민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제 아들 박진우는 회장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산속에서 칼로 찔렀습니다. 생매장하려 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산속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박민수를 끌고 가는 장면, 칼로 찌르는 장면, 흙을 덮는 장면, 모두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박민수가 수경을 가리켰습니다. 이수경 씨입니다. 이분이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렸습니다. 수경이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녀를 향했습니다. 박민수가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아들의 범죄 증거가 있습니다. 5년간 회사 돈을 횡령한 내역입니다.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명단입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횡령 내역,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 모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받아 적었습니다. 이건 특종이었습니다.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 박진우를 고소합니다.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로. 그리고 태양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습니다. 더 이상 가족 경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재벌 가족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견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박민수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박진우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를 살인자로 만들 겁니까? 박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지. 박진우가 웃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선택이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몰아넣었잖아요. 평생 회사만 키우고 저는 내팽개쳤잖아요.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자랐어요. 박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느냐? 박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죽였잖아요. 제 마음을 죽였어요. 두 사람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은 숨도 쉬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때 회견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우 씨 체포하겠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경찰이 박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진우가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무죄예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박진우를 끌고 나갔습니다. 박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경이 박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소? 내 아들을 감옥에 보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소. 이게 옳은 일이니까.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박민수와 수경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에는 또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수였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박민수가 반가워했습니다. 박 선생 살아계셨소? 걱정했소? 박태수가 웃었습니다. 저 정도 놈들한테 당할 죄가 아니죠. 폐광도 제가 폭파한 겁니다. 회장님을 구하려고요. 박민수가 박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박태수가 물었습니다. 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야지. 오랜만에 제대로 된 휴식이 필요하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경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산속에서 혼자 살던 자신이 이제는 재벌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수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경 씨 당신에게 제안이 있소.
수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박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되어 주시오. 법적으로 입양하고 싶소. 수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도 가족이 필요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수경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마련해준 곳이었습니다. 30평 규모의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수경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산속 오두막에서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예전의 수경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상처도 거의 다 나았습니다. 수경 씨 준비됐소? 오늘 법원에 가야 하오.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입양 허가 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민수와 수경을 보자마자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회장님, 정말 입양하시는 겁니까? 수경 씨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민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네, 오늘 정식으로 수경 씨를 제 딸로 입양합니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이제는 제 가족. 수경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박민수 씨, 이수경 씨를 친딸처럼 대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박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보호하겠습니다. 판사가 수경을 봤습니다. 이수경 씨, 박민수 씨를 친아버지처럼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수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입양을 허가합니다. 이제 두 분은 법적으로 부녀관계입니다. 박민수가 수경을 껴안았습니다. 수경도 박민수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김재현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좋은 인연이십니다. 박태수도 왔습니다. 정혜 씨, 이제 진짜 재벌가 따님이 되셨네요. 수경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재벌가 따님이라니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 딸일 뿐이에요. 박민수가 수경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회사 일도 배워야 하오. 태양그룹 이사로 임명할 생각이요. 수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라고요? 저는 회사 일을 전혀 몰라요. 박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배우면 돼요.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요. 간호사 일도 했고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날 오후 태양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민수가 복귀한 후 첫 이사회였습니다. 박민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긴장했습니다. 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 이수경을 신임 이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의료사업부를 신설하여 그 책임자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수경 씨는 경영 경험이 전무한데요. 이사직을 맡기시는 건 무리가 아닙니까? 박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은 쌓으면 됩니다. 수경 씨는 10년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 그룹이 의료 사업에 진출하려면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사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주주들이 반발할 겁니다. 낙하산 인사라고 할 거예요. 박민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낙하산이라고요. 제 딸을 임명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더 이상 반대 의견 없습니까? 이사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민수의 카리스마에 눌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경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박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정혜 씨 걱정 마세요. 회장님이 옆에서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수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회사 일을 어떻게 해요? 박태수가 격려했습니다. 당신은 회장님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수경이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그날 저녁, 박민수와 수경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수경에게 말했습니다. 수경아, 부담 갖지 마라. 천천히 배우면 돼.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할게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박민수가 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 딸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수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이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이상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경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죽은 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박 편지가 있었습니다. 재벌 행세 그만둬. 내가 누군지 다 안다. 곧 내 과거가 밝혀질 거야. 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수경은 급히 박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박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디 있어? 수경이 대답했습니다. 집 앞이에요. 박민수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간다. 30분 후 박민수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도 함께 왔습니다. 경찰이 편지와 상자를 압수했습니다. 지문 감식을 하겠습니다. 범인을 찾겠습니다. 박민수가 수경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지만 협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딸의 정체, 10년 전 의료사고 은폐 거부로 병원에서 쫓겨난 간호사, 정신병력 의혹까지. 과연 재벌가 며느리 자격이 있나? 기사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역시 뭔가 숨긴 게 있었네. 재벌들은 다 그렇지 뭐. 돈으로 과거를 덮으려고. 수경은 기사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를 거부한 것이 마치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씌어 있었습니다. 정신병력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수경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수경아, 괜찮아. 이건 다 거짓말이야. 수경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요. 박민수가 수경을 안았습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김재현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수경 씨 기사 때문입니다. 박민수가 분노했습니다. 당장 정정보도 요청하고 기사 쓴 기자 고소해. 김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박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경아, 이겨내자. 우리가 진실이야. 거짓은 오래 못 가.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공격하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그날 밤 수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수경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산속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박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딸이라고 불러주는 아버지. 수경은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끝까지 싸우기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수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음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태양그룹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수경을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이사가 박민수에게 따졌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수경 씨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고 있어요. 다른 이사도 거들었습니다. 언론에서 매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경 씨를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수경은 내 딸이고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주주들도 반발하고 있어요. 박민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회장입니다. 내 결정에 따르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방송국에서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수경 씨 과거에 대한 심층 취재라고요.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느 방송국이지? KBC입니다. 내일 저녁 메인 뉴스 시간에 방송한답니다. 박민수가 김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해. 김재현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도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이유였습니다. 박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수경은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찾아왔습니다. 정혜 씨 괜찮습니까? 수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 과거가 왜곡되어 방송된다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군지. 수경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박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우의 부인입니다. 강미란이라는 여자예요. 수경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회장 부인이요.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간 후 당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에 돈을 주고 당신을 공격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수경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구했을 뿐인데.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복수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경은 박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민수가 즉시 강미란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강미란은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중간 사람을 통해 처리했습니다.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KBC 메인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태양그룹 신임 이사 이수경 씨의 숨겨진 과거에 대해 심층 보도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 수경이 일하던 병원이 나왔습니다. 당시 병원장이 인터뷰했습니다. 이수경은 문제가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환자와 자주 마찰을 빚었고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TV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은 성실한 간호사였습니다. 다만 의료사고 은폐를 거부했을 뿐이었습니다.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동료였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수경 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어요. 가끔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환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조작된 증언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수경 옆에 앉았습니다. 수경아, 울지 마라. 이건 다 조작이야. 수경이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박민수가 수경을 껴안았습니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딸이야. 영원히. 방송이 끝나자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은 수경을 향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긴 게 있었네. 재벌가에 붙으려고 과거를 감췄구나. 정신병자를 이사로 앉혀놓다니. 수경은 더 이상 댓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날 밤 박태수가 수경을 찾아왔습니다. 정혜 씨,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수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박태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강미란이 병원장에게 돈을 준 증거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에요.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방송 하루 전에요. 수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이걸로 입증할 수 있어요.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가짜 증언자의 정체도 밝혔습니다. 강미란의 대학 동창이었어요. 수경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수경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하죠?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야 합니다. 직접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박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좋아. 내일 당장 기자회견을 열자. 다음 날 오전 태양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경이 단상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기자 여러분, 저는 이수경입니다. 최근 저에 대한 왜곡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기자들이 긴장했습니다. 수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사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를 거부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스크린에 당시 고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수경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수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온 증언은 모두 거짓입니다. 병원장은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가짜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에 계좌이체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강미란에서 병원장으로 5천만 원. 기자들이 놀라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공격한 사람은 박진우 부회장의 부인입니다. 남편이 감옥에 간 것을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박민수 회장님을 구했을 뿐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수경이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미란 씨를 고소할 계획입니까? 박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고소할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수경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실을 모르고 비난했네요. 오히려 피해자였군요. 응원합니다. 수경은 댓글을 보며 울었습니다. 박민수가 수경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경찰이 강미란을 체포했습니다. 강미란은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남편을 구하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강미란은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박진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수감된 것입니다. 수경은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가 수경에게 말했습니다. 수경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배우자. 수경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수경은 재벌가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성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수경을 믿었습니다. 이 용감한 딸이 반드시 훌륭한 경영자가 될 거라고 수경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후 태양그룹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주가도 회복되었습니다. 수경은 의료사업부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빠르게 배웠습니다. 현장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경이 주도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수경이 단상에 섰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합니다. 희망의료재단 설립입니다. 스크린에 사업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10개 지역에 무료 진료소 설치,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 지원, 희귀병 환자 치료비 지원. 이사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만 예산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연간 100억 원이면 부담됩니다. 수경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박민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찬성합니다. 수경 이사의 제안을 전폭 지지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따라 박수쳤습니다.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민수가 수경을 불렀습니다. 수경아, 정말 잘했어. 6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하다니. 수경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계속 가르쳐 주셔서요.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자신의 노력이야. 나는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수경아, 너에게 줄 게 있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경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주식량도 계약서였습니다. 태양그룹 지분 20%. 수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박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지분 일부를 너에게 주는 거야. 이제 넌 태양그룹의 주요 주주야. 수경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과해요. 박민수가 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한 게 아니야. 넌 내 딸이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넌 이미 증명했어.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박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내 생명을 구해줘서, 그리고 내 딸이 되어줘서. 두 사람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낯익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박태수였습니다. 그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혜 씨 안녕하십니까? 박민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 실장 오랜만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박태수는 현재 태양그룹 보안실장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영입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냅니다. 회사 일이 적성에 맞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태수가 수경에게 말했습니다. 정혜 씨 정말 대단합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변하다니요. 수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님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산속 은둔자였는데 이제는 멋진 회사원이시네요. 박태수가 웃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합니다. 그날 밤의 만남이 우리 모두를 바꿔놓았네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운명이란 게 있나 봅니다. 며칠 후 희망의료재단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수경이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축사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경이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전 간호사였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 아픈데도 병원에 못 가는 아이들, 그분들을 위해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사랑을 갚는 길입니다. 박민수가 관객석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한 노부부가 수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손자가 희귀병인데 치료비가 없어 포기하려 했어요. 재단에서 지원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수경이 노부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손자분 꼭 나으실 거예요. 노부부가 감격해서 절을 했습니다. 수경은 그들을 부축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수가 수경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원도 산골이었습니다. 수경이 처음 박민수를 구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눈 내리던 밤, 흙더미 속에 놓인 목숨을 건 구조, 수경의 오두막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어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내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곳이요.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여기서 새로 태어났어요. 박민수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경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경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태양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태양그룹의 태양이요. 그리고 너는 내 인생의 태양이요. 어둠 속에서 나를 비춰준 빛이요. 수경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민수가 직접 목걸이를 채워줬습니다. 영원히 내 딸이야. 잊지 마라. 수경이 박민수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박민수도 수경을 꽉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희망의료재단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도왔습니다. 수경은 의료업계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 CEO들이 수경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하셨어요? 비결이 뭔가요? 수경이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진심으로 일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났죠. 태양그룹은 업계 1위를 달렸습니다. 박민수의 리더십과 수경의 혁신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박민수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6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스트레스 수치도 낮아졌고요. 정말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박민수가 웃었습니다. 딸 덕분이요. 행복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날 저녁 박민수와 수경은 옥상 정원에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박민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경아 나는 행복해. 진짜 행복해. 수경도 하늘을 봤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박민수가 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운명이 만들어준 기적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박민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경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시작된 기적. 생매장당할 뻔한 재벌 회장과 그를 구한 43세 여성의 이야기. 이제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민수와 수경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영원히.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큰 기적이 찾아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만 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